지금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하락 좀 분위기로 가고 예. 그 유튜버 분들 이렇게 만나서 재테크 유튜버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제목을 좀 우울하게 뽑아야 조회수가 높다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울하게 뽑아야 댓글이 좋아요.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네.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뷰가 상승으로 가는 대세 상승기에는 상승을 얘기해야 좋아하고 대세 하락기에는 하락을 얘기해야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대중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바뀌었겠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 그러면은 내 스스로 그 뷰를 바꿔야 돼요. 이제 하락장일 때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하락이 맞죠. 근데 논리적으로 하락이 맞고 악재만 가득하고 호재가 안 보이는 시점이 와요. 투자하다 보면 분명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꼭 그럴 때 희망이 나와요. 그러면서 방황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오히려 희망도 없을 때 그때 나오더라. 그래서 너무 하락 뷰로만 보면 당연하거든요. 이론상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다 왜 이래? 이러면서 맞아요. 왜 갑자기 올라가?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상승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골고루 보시는 게 더 낫다.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진짜 망할 것 같은데 꾸역꾸역 버티면서 하루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만 생각하자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되면 상장해서 그게 주식이랑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한번 버티면서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 거꾸로 이제 다음번 상승장 때는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사람 뇌라는 게 상승할 때는 막 기분이 좋잖아요.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탐욕이 머릿속에서 막 나오면서 이제 한 번만 더 먹자 되는 거고 고스톱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원고, 투고, 쓰리고. 이제 쓰리고만 하면 두 배인데 스톱해야 되는데 투고에서 멈춰야 되는데 욕심이 나거든요. 그러다 독박 다 쓰는 거고. 맞습니다. 반대로 이게 힘들 때는 공포만 보이는 거고. 그 스스로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한 100만 원 여유가 있다고 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주식에 담가 놓는 것도 지금 이런 시점에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전략을 짜자면 자산을 100%로 봤을 때 주식의 50% 정도를 투하하되 이제 신규 자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미 다들 물렸을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100이라고 하되 그 50을 12개월로 쪼개서 4%씩 한 달에 4%씩만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침체가 길어지면 1년 정도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분기 점으로 보고 있는데 모르죠. 또 파월 의장이 더 세게 나가면 더 길어질 거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분할해서 나눈다 생각을 하고 50%는 내년 2분기나 3분기쯤에 채권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가 상황을 봤더니 끝났다.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채권이 아니라 그걸 다시 또 주식으로 또 집어넣어야죠. 그러다가 이제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사던 거 스톱하고 그냥 채권으로 쭉 가버리는 게 낫고. 정말 구체적으로 뭐 자산 배분 전략에서 그러니까 1년으로 딱 나눠서 구매하는 그렇게까지 조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은데요. 막 코스피 2000 이하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론상은 가능하죠.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악재들을 보면은 가능한 얘기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악재들 중에서도 BCA 리서치에서 어떤 얘기가 했었냐면 영국 연기금 파산 우려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었다. 지금 수면 아래 엄청난 채권 레버리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영국 터지는 순간 나도 하면서 줄줄이 터졌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제2의 리먼이 터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더 올리면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패닉으로 던져버리고 벌써 미국채가 33% 떨어졌는데 LDI라고 해서 채권 레버리지를 걸었어요. 채권의 4배에서 7배 걸었어요. 그럼 만약에 33%를 7배 걸었으면 마이너스 200% 이상 났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파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났다. 금도 레버리지를 걸었고 채권도 레버리지를 걸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일정할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연준에서 말했던 인플레이션율 2%가 안정화를 할 거다. 이렇게까지 튀어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채권에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걸어도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에 7배까지는 괜찮아. 그러던 문화였던 거죠. 금도 레버리지 금 가격도 잘 안 바뀌니까 레버리지 좀 걸어도 괜찮아라고 해서 이제 연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려 했던 거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연금 수익률을 올려야 연금 고갈 그렇죠. 시기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인풋은 적고 나갈 돈은 많으니까 투자 수익을 늘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주식은 자동적으로 이미 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니까 주식을 레버리지 걸진 않았을 거고 채권에 대해서 레버리지 좀 걸었는데 이것들이 다 박살나면서 지금 영국만 그랬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다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 코스피 뭐 2000이 뭐예요? 300까지 갈 수도 있겠죠. 망하는 거죠. 주식이 망하는 거랑 채권이 망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인 채권이 거예요. 더 큰 거죠. 채권이 훨씬 크죠.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주식 시장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나라들이 빚을 지어 있고 이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기업의 회사채가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엄청난 그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신용.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율 2%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인플레이션율 2%대로 채권 가격 맞춰 넣을 테니까 채권 시장 동요하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 던져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금리 인상하나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채권 시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번에 그 재무부 옐런이 얘기했잖아요. 그 국채는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1차 딜러들한테 먼저 팔거든요. 은행들. 얘네들이 사서 하는 건데 혹시 채권 쪽에 좀 필요한 거 뭐 없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수요 조사를 받았었어요. 주말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랠리를 펼쳤던 이유가 채권에다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 사주겠다. 예,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채권 가격이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야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이번에 채권 무너지면 리먼의 몇백 급이라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상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라는 입장에서 전 세계의 채권을 망가뜨리는 전략을 쓰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어떤 월가라든가 하는 얘기고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 말한 적도 없는데 뭐 연준 피벗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얘기들. 거기까지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말에 연준 위원들이 뭐 자기들이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을 애둘러서 둘러 표현하자라고 하면은 금리를 더 인상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다. 어떠한 스톰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번 좀 올리고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는 주식시장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주식시장 관심 없다라 얘기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채권시장이 우려가 된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영란은행도 막 채권 산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채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모든 것의 거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신용의 기반인 거죠. 신용의 기반. 그냥 채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거래라는 게 이렇게 활발해질 수가 없어요. 뭐 수리남에서 그 코카인 거래하듯이 직접 눈으로 보고 현금과 물건이 오가는 게 돼야 되는데 채권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이 존재하고 서로 외상 거래가 되고 이제 신용카드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채권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000 이하로 이론적으로는 진짜 뭐 채권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정말 2000이 뭐야 그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또 너무 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우려가 크게 나왔을 때 이제 연준이라던가 중앙은행들이 정책을 바꿀 때가 많죠. 이제 그랬을 때 이러는 거죠. 다 망하게 할 것인가? 물가를 위해서 다 망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어떠한 좋은 전략이 없을 것인가?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율을 3%로 잡는 것 자체도 채권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은 사들이는 형식으로 한다던가 빨리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러시아랑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비시나리오를 좀 더 깊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어요. 지금 휴전도 단기 휴전을 원한다던가 이제 내년에 3월 지나고 늪지대 다시 다 좀 마르고 나서 하자. 그 이유는 러시아도 지금 병력을 많이 잃었어요. 30만을 동원해서 얘네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정규군으로 제대로 이제 만들어 놓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으로 겁을 주는 거죠. 핵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겁을 좀 주고 벨라루스가 참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벨라루스에 좀 묶여있게 만들고 러시아 쪽이 점령 지역을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러시아도 근데 휴전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시간 끄는 전략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멈출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중국도 이번에 사면임 때 대만에 대한 얘기라던가 안보라는 얘기를 90번 이상 외쳤다도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저거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건데 그때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우려들도 다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이 막 좀 불안한 상태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밑으로도 열어둘 두고 했지만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역대급. 옛날에는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수학으로 치면 X만 풀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에서. 글로벌적으로 공조를 했잖아요. X인데 조금 복잡해야 X 더하기 Y 연립방정식인데 지금은 X, Y, Z가 아니라 A부터 한 H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나 변수만 틀어줘도 값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렵다라는 못 맞추겠다는 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뭐 2023년 뭐 2분기 정도까지 경기 침체가 조금 급속도로 되고 경기 회복이 조금씩 되면서 한 2024년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약간 그 정도 가면은 충분히 그때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쯤 되면은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한 금융적인 문제만 보면 그때는 해결이 되겠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24년까지도 저러고 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24년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은 항공모함 수를 더 늘려놓고 함재기도 더 늘리고 둥폭 미사일까지 완료시켰다. ICBM이 마하 17로 달려요. 그 얘기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 기술을 보면은 방어 체계는 업그레이드 속도가 굉장히 현저히 느린데 공격 체계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서로 방패 없이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쟁하는 즉시 엄청난 서로 상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남아있으면 경제가 좋아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저 둘이 잡혀야 인플레이션이 해결되는데 그렇죠. 저 둘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인플레를 2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해결됐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생각보다 반등 시기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더 빨리 온다고요? 네. 해결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4분기 안에 중국이랑 미국이 화해를 한다.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을 막 낸다.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전쟁 휴전했다. 휴전이 종전을 해버렸다. 땅땅땅 찍었다. 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 문제 끝났네. 시간의 문제지. 한 3개월 내로 정상화 되겠지. 이러면서 물가도 잡히고 이제 원자재 투기 애들도 쫙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증시도 이제 다시 좋아지겠지 하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 뭐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때문에 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건데 얘네들만 빠지고 나면은 제품 가격을 잘 안 떨어뜨려요. 그럼 다 이게 기업의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주식시장인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서 그게 뭐 2023년, 2020년 계속 지연되면 사실 뭐 증시는 답이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진짜 러시아 전쟁도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터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는 순간 이거 뭐 6개월, 1년 문제도 아니고 바로 급반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했다는 뉴스가 뜨면 그때는 바로 그냥 반등 랠리 신호라 봐요. 사야죠 그냥. 만약에 좋은 그런 시절이 왔다 치고 왔다 쳤어요. 그럼 네이버 카카오를 좀 여쭙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이 뭐야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카카오는 한 70% 떨어졌더라고요. 카카오는 불도 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매크로 이슈가 좀 해소됐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펀더멘털적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 사업 중에서 독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성장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불경기도 강해요. 내수 위주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에 지출을 줄이지 네이버 웹툰을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백화점 가는 횟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쿠팡이라던가 이런 걸 할 거고 내가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친구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더라도 고마워하면서 기프티콘을 보낸다던가 카카오를 게임을 한다던가 결국 이 사업들 자체가 내수 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도 잘 버틸 겁니다. 대표적으로 IMF 때 가장 잘 견뎠던 그룹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의외로 삼성이었고요. 그 하나는 우리가 모두 예상한 롯데. 롯데는 완전 내수기업이거든요. 내수기업의 장점은 현찰이 잘 돌아요. 그래서 위기에서 보면은 매출이 꺾이고 영업이익이 꺾여서 망하는 게 아니라 현금이 안 돌아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두 기업은 현금이 워낙 잘 도는 기업이라서 시간만 지나면 뭐 구글이라던가 뭐 이런 다른 플랫폼으로 그 둘을 대체하지 않는 한은 성장할 거라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 보는데 PER을 보면은 카카오가 13배, 네이버가 28배, 구글이 18배 정도 나오거든요. 진짜 싸네요. 대신에 이제 지주사 할인이 들어갔죠. 계열사에 140 싸게인데 툭 하면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쳤으니까 네이버에 한 반 토막 쳤다라 보는 건데 또 구글을 보면은 PER이 18배예요. 그럼 보는 거죠. 과연 네이버가 구글만큼 그렇게 위력적인 기업이야? 더 뛰어난 기업이야? 라고 했을 땐 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딜레마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둘을 고민하는 대신에 구글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가 정말 지금 보면은 너무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매크로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 네.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7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네이버한테 호재죠, 이거는. 왜냐면은 카카오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됐어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카카오톡은 편리하고 좋아서 다 썼는데 어느 순간 먹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됐어요.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러다가 2번, 3번 정도 나기 시작하면은 안 되겠네로 될 거예요. 우리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다른 메신저 하나 더 쓰자. 그럼 다른 메신저의 대체제가 뭐냐면 라인이 굉장히 편해요. 저는 외국계 친구들은 라인을 많이 써요. 동남아시아도.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라는 다 라인을 쓰기 때문에 라인을 써보는데 대체제로 라인이 많이 될 거고 최근의 뉴스도 라인의 가입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라인을 쓰는 사람이 2억 명이 넘습니다. 더 범위도 크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카카오의 가장 큰 단점은 뭐 화재가 아니라 물적 분할이었거든요. 계속 자회사 상장을 하면서 본 카카오가 자꾸 지주사 형태가 되면서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이제 악재였는데 네이버는 이제 아는 거죠. 저렇게 우리도 뭐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 상장하게 되면은 카카오처럼 이제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경각심을 줬어요. 카카오가 반면교사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네이버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하려는 의지를 좀 꺾어주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중심으로 이 모든 서비스가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 확장성에 좀 주목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2번, 3번 되면 이게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면 이제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먹던 독점 사업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한 번에. 만약에 라인이랑 시장을 7대3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카카오가 70%, 라인이 30%. 그럼 옛날처럼 그런 독점 프리미엄은 다 빠지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 이제 반대로 카카오가 하고 있던 그 내수 사업들을 자기도 당착 네이버 대리 네이버 헤어 네이버 골프 생기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대표님이 사퇴하셨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만큼 심각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그 이미지 훼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카카오였다면은 여기서 뭐 통큰 보상을 한번 했었어야 된다. 뭐 물론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의무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삼성그룹이 많이 이런 걸 많이 모범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뭐 하나가 잘못됐으면은 그냥 그 기업을 국가에 헌납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저 사건 가지고 저렇게 보상을 크게 해 라고 하면 이미지 브랜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무형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었겠죠. 근데 대표 사태로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에는 조금 약한 패가 아니었을까. 우선은 이번에 사건 잘 마무리하고 뭔가 좀 더 개선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요. 그 소장님 삼성전자도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도 거의 40% 이상 빠졌더라고요. 중국과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이건 여기는요?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악재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글로벌 악재도 있지만 미중 무역 갈등 악재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나마 삼성이랑 하이닉스 조금 낫던 이유가 이제 미국의 중국 수출 금지가 반도체 수출 금지가 되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 1년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잠깐 숨통이 트인 상태인 거지 이게 뭐 완전한 해결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는 경기 반등이 일어나야 된다. 경기가 좋아야지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떤 분쟁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 화해 모드가 나와야 된다.
예, 그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나는 해결될 수 있어도 하나는 좀 어렵죠. 미중 무역 분쟁이 과연 어디까지 해결될 거냐. 반도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그리고 미국에서 치포 동맹이라 해가지고 그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하라고 하는데 그 메리트가 없지. 애매해요. 애매하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주는 보상안 대비 들어가는 게 약간 손해가 나는 정도의 보상안이라 굳이 꼭 미국에 가야 돼?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 인텔 입장에서 어차피 미국 기업이니까 땡큐 하면서 그냥 지어내는 거고 좀 서로 입장이 달라요. TSMC 같은 경우도 솔직히 거기서 짓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데 지금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문제가 크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라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가 미국의 공장을 안 지을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서 전쟁까지 났을 때 반도체 생산 공장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뒤로 좀 빼야 되는데 압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화해 모드로 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약간 꼬인 것들이 있어서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는 것도 있어요. 참 우리나라가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적들이 많잖아요. 침입도 많이 당하고 우리나라는 침입한 적이 없다고 뭐 그러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현대에 있어서도 물론 아직 막 전쟁이 터지고 안 터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게 강대국 사이에서 되게 요충지로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또 반도체 공장들이 또 하필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네요. 전 세계 반도체 공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굳이 막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하는데 이거 굳이 삼성전자 사야 되나? 40% 떨어졌다고 해서 싼데 뭐 PBR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는데 거의 부근 났다고 하는데도 굳이 막 사서 이거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도 못 가고 저렇게도 못 가고 너무 외부 요인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면 삼성전자 투자는 되게 쉬운 투자가 돼요. 그냥 경기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고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면 되는데 보통 3년 반마다 호황이 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올림픽 주기라고 하는데 올림픽 열리는 해에 팔고 이제 월드컵 열릴 때 사고 이제 시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올림픽이랑 이제 월드컵이 2년 주기로 차이 나잖아요. 그때마다 투자하면 되게 쉬운 투자가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 안 사더라도 그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도 말씀해주신 대로 많잖아요. 또 많죠. 주가도 거기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이런 거 보면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면 또 마음 편한 것 같은 것도 있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을 그냥 달고 간다라 생각하고 대신에 기술의 혁신이 좀 많이 일어나서 반도체 수요가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계속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않을까. 그러려면 당장 거는 좀 어렵고 다음번 이제 호황이 올 때 그때는 또 갑자기 밀렸던 수요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발로 또 반도체 수요가 더 크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로봇도 있을 거고 그때 보면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그때 어떤 지정학 좀 다루시는 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미중 패권 전쟁은 앞으로 최소 30년에서 50년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되게 스무스한 관계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터질 거라는 거죠. 또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동안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힘 대 힘으로는 안 붙을 거라 봤던 거죠. 금융으로 붙을 거다. 금융으로 중국을 고사시킬 거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IMF 들어가게 하듯이 금융적인 전략으로 말려 죽인 다음에 거기서 금융이라든가 알짜 기업들을 다 외인 지분을 확보하고 해체 작업을 좀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데가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고 아무래도 공산당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버티는 힘이 좋아요. 공산당 특징이 경제로 말려도 잘 안 죽어요. 북한도 그렇죠. 네, 북한도 그렇고 저 러시아도 그렇고 크림반도 때부터 2014년부터 계속 제재를 했는데도 그 체제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미국이 금융으로 그렇게 두드려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결국은 이제 3, 4년에 대만을 기점으로 큰 도화선이 되지 않겠는가라 보는 게 지금의 많은 시선들이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공부하실 것도 참 많고 마음고생도 심할 텐데 지정학 이슈가 좀 잘 풀려나가는 방향으로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현재 그 주식 투자하면서 그 물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좀 스트레스 관리법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 세븐 세븐 말고요. 그 임용환 박사님이랑
전쟁과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해가지고 책을 한 권 냈거든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그저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나왔는데 제가 오히려 임용환 박사님을 모셨어요. 이제 하락장 시작될 때쯤이었었는데 네. 전쟁과 주식이 공통점이 너무 많다. 배울 게 너무 많다. 상승장에선 몰라요, 그 가치를. 근데 하락장에선 진짜 느낍니다. 주식이라는 데는 서로를 상대를 속이고 뭐 포지션, 뭐 선물 옵션으로도 속이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서 루머도 흘리고 치사하게도 상관없어요. 상대방 돈을 뺏으면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암투가 벌어지는데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똑같은 데가. 전쟁하는 쪽이랑 정치판이랑. 정치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전쟁 쪽도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온갖 술수랑 책략과 전략이 다 나와요.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안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정말 다 진 것 같은데 지는 애가 역전으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셔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시면서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저도 투자를 했었고 실제로 이번 하락장을 굉장히 잘 견디는데 멘탈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감명 깊었던 얘기를 하나 하면은 내가 크게 물렸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삼국지만 뭐 얘기를 들어도 대패했던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조가 대패했던 사건이 적벽대전. 이제 원소 다 깨고 송곳만 남겼을 때 나 다 이겼다. 맞아요. 거만해졌죠. 중원을 다 잡았잖아요. 네, 100만 대군 다 이끌고 내려가서 이제 송곳한테 항복해야 했는데 항복을 안 해요. 어쭈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배를 딱 해서 하려 했는데 배를 다 묶었지만 자신 있었던 게 겨울이라 북서풍이 분다. 저쪽이 절대로 불화살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갑자기 남동풍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다 이제 뭐 불화살이 났죠. 그래서 이제 조조가 크게 패했어요. 뭐 100만 대군이라 치면 이제 5만 남았다 칩시다. 95만 날려먹고 주식으로 치면 손실률 95%. 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5만 남은 군대를 가지고 적진을 돌격해서 5만 갖고 혹시 이기지 않을까라는 뭐 모험을 거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내가 우량주로 카카오로 70% 손실 나잖아요. 손실 나니까 당황해요. 빨리 복구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3배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뭐 돌격해버리죠. 근데 이미 그 기세가 상승인 기세가 있고 하락인 기세가 있는데 하락인 기세일 때 3배 레버리지 걸어서 돌격을 하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유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릉 전투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잃었는데 다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갈량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천하를 통일시켜라. 미안하다. 장수 다 잃고 군대 다 잃고 물자 다 잃어서 미안하다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갈량 입장에서도 뭐 하겠어요. 복수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둘 다 했던 행동이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회복을 먼저 했어요. 조조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역을 회복하는 걸 먼저 했어요. 우선은 병력을 잃었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13살, 12살 어린이들이 5년 정도 지나야 청년이 되고 창을 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다시 병사를 양성하고 세금을 다시 걷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민족들 다 평정하고 다음번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내부 정리를 싹 합니다. 제갈량도 뭐 했냐면은 바로 공격을 나간 게 아니라 남만을 정벌했어요. 이민족을 정벌해서 부족했던 물자나 이런 군량들을 확보하고 다음에 내가 위나라를 쳐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거죠. 몇 년 힘을 쌓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내가 큰 손실을 입었다, 뭐 75% 이상 손실을 잃었다 그러면은 300% 수익이 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천천히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죠. 주식으로 회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금으로. 뭐 있으면 좋겠죠. 내가 뭐 아니면 현금 소득을 늘려서 현금을 늘리는 방법, 절약을 해서라도 캐시를 더 현금 흐름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아니면은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자산들을 현금화해야 된다. 유동 자산을 늘려놓으라는 거예요. 바꿔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내가 캐시를 들고 있는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다시 평정심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3억 정도를 다시 쌓아놨다. 주식을 75% 물렸지만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 됐다. 얘를 그때 투입시키는 거죠. 그럼 난 언제든지 돈을 벌 준비가 돼 있어 라고 하는 게 훨씬 낫더라. 그런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삼국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현금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집중하고 우선은 바로 공격을 하고 또 그 주식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생활을 좀 돌봐보는 것도 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현금 채굴하러 간다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채굴. 지금은 내가 현금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주식 생존의 법칙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또 삼국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식에서도 그렇게 현금 채굴 열심히 해서 원화 채굴해서 잘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도 어떤 이슈가 해결되면 대외적인 게 해결되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이제 적절하게 또 타이밍을 보면서 대세상승기의 초입에 그 신호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고요. 예. 소장님께서 또 주식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예. 부동산 또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아유, 쑥스럽습니다. 또 이 주식 생존의 법칙 외에 그 전작인 세븐을 보면 부동산 투자로 또 예. 결과도 상당히 좋으셨고요. 예. 부동산 시장은 요즘 좀 어떻게 보세요? 안 좋아요. 아마 내년에 경매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경매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경매 좀 해두신 다음에 이제 경매는 딜레이가 좀 걸려요. 사람들이 못 견디는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견디는 것 같고 이제 내년에 금리가 여기서 또 올라가면 진짜 못 견딜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건물주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분명히 월세 받고 대출이자 내면 남았어요. 근데 이제는 월세 받은 거에서 내 월급을 보태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팔고 싶은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팔지를 못하니까 정리가 안 돼. 청산이 안 돼요. 주식은 아까 채권 문제가 유동성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국가가 그러면은 뭐 헐값에라도 팔면 우리가 금매로 사주겠다. 누구든지 팔아라 되면은 급금매는 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부동산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쭈그러들면은 그냥 싹 사라져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럼 시장 분위기는 한동안은 후행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다음번 좀 회복이 되고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시점이 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1, 2년은 좀 불황이 오지 않겠는가. 지금으로부터 1, 2년. 예.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아직 정점도 아니거든요. 정점을 찍고 내려와야 좀 나중에 안정화가 되고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할 용기가 좀 생겨야 돼요. 그럼 부동산 상승 랠리가 좀 나오려면은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정책이 갑자기 막 우호적인 정책이 나와서 빚내서 투자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을 해가지고 왜 급반등하지 이러면서 막 뛰어든다던가 아니면 이자가 저렴하던가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당장 나올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불황기에도 부동산이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 10년, 11년에 광역시에 이제 소형 아파트 한 25평쯤 되는 아파트들이 몇십 프로씩 올랐었어요. 1년에. 오히려 똘똘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좀 대형 아파트 사시던 분들은 집을 팔아서 좀 더 현금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더 작은 집으로 가려고 하고 2008년 이후로 집이 안 지어지니까 신혼부부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살려고 하는데 25평이 굉장히 잘 맞물려요. 신혼부부가 살기도 좋고 애 하나 있어도 살기 좋고 애 둘이어도 좋고 노부부가 살기도 좋고 그러면서 신축은 없고 25평이 쇼티지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광역시에 이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어떤 불황형 상승이 곳곳에서 핀셋처럼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고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라 그러면은 거제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중공업 위주의 도시들 그런 쪽으로 인력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면서 집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일이 하나 더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어떻게 증시 상승과 같이 가겠죠.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 특수한 경우 하나 더 아니면 불황에는 임대 투자가 한번 유행할 거예요. 다시 금리가 좀 떨어지고 나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금리가 저렴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없어져 있고 그럼 그럴 때 제일 하기 좋은 투자가 원룸 투자라든가 뭐 월세 전략. 월세 전략.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다가구에 다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거고 원룸 같은 경우는 내가 위에 살면서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마련하겠다. 뭐 주식도 별로고 다 별로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한번 유행을 해요. 월세 투자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되었던 기억을 까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매매 가격을 추종하는 이자가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이 오를 거예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는 이자가 올라서 그렇고 이자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부담이 줄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전세 살다가 이자로 하면은 한 달에 한 뭐 60만 원이라 할게요. 그러다가 이자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율이. 그럼 저는 4억짜리 전세를 올라가도 그렇죠. 내는 돈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만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세를 끼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갭 투자가 등장하죠. 거기다가 2016, 17, 18년 동안 19년, 20년간 5년 동안 갭 투자로 부자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몇 년 뒤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갭 투자가 또 다시 성행하지 않을까. 예, 그때 또 한 번 더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그 미디어들을 보면은 예. 진짜 뭐 30%, 40% 빠질 때도 있고 이미 반토막 난 데도 있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떤 전문가분들은 지금 사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른 건가요?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가격을 특히 아파트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련된 투자는 전세 가격을 많이 추종할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은 금리를 추종하고 그러면 금리가 꺾여서 다시 2020년, 19년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 대표적으로 전세 아마 갭 투자가 상승했을 때가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 4%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지만 사람들이 조금 욕심을 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네, 금리와 연동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 지금은 조금 이른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뭐 파월 의장이 아니다 나는 인플레이션 2% 잡을 때까지 금리를 무한정 올릴 거다. 이런 말 나면은 뭐 채권 시장부터 다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파트라고 뭐 불멸의 상징은 아니니까 다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 많이들 투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전세가율이 지금 예를 들어 50%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예를 들어 70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번에도 그런 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거는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는 것도 금리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전세가율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의 매매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의미가 좀 사라진 게 월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월세가율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월세가율을 봐야 되나? 전세는 내가 변동이자예요. 이율이 올라가면은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그럼 내가 당장은 한 달에 150만 원을 내는데 이거 이율 더 올라가면은 2년 뒤에는 한 250만 원 내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월세는 고정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2년 뒤에도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더니 지금 200만 원이다. 월세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 올라갈 거니까 200으로 월세를 들어가는 게 더 싸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월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는 게 네. 언제 그러면 좀 신호가 뭐 있을까요?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신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지는 근데 떨어져도 후행성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 주담대가 한 4% 정도? 네, 주담대 한 4% 정도 돼야 이제 사람들이 해볼만 하거든요. 제가 그때가 2014년 14년 초가 4% 나왔었어요. 그때부터 갭 투자가 이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 내려와야 전세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이것도 선반영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한 몇 % 정도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6%, 6% 네, 정도. 6.1 이 정도 보고 있죠. 그러면 2% 정도가 떨어져야 된다. 네.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좀 더 가상금리 좀 적어서 되는데 지금은 좀 높게 잡아요. 그래서 신규 대출자랑 기존 대출자랑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아, 근데 정말로 올해 한국은 한 번 남고 미국은 2번 남고 또 내년 상반기에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더해지면 지금 6%, 7%, 8%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임대 사업 하던 사람들, 상가 투자했던 사람들, 전세 살았던 사람들, 월세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곡소리 나는 거죠.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월세를 돌리느니 경매로 넘기자. 뭐 다 경매로 넘기자가 되면서 경매로 넘기는 게 오히려 본인들한테 더 유리한 일이 벌어지니까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죠. 금매가 쏟아질 거고 경매가 나올 거고 결국은 이제 금리가 빨리 멈추지 않으면은 내년에 좀 어떠한 이상 현상이 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금리가 오른 다음에도 그게 그 실물에서 벌어질 때까지 시차가 필요하니까 이게 또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기간도 뭐 6개월, 1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게다가 부동산은 말씀해주신 대로 후행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당장은 이제 투자를 부동산으로 매매 가격 상승을 보는 투자보다는
이제는 아마 저는 먼저 유행할 게 월세 투자라고 봐요. 이제 임대형 투자.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데가 다 죽을 것 같지만 또 달라요. 살아나는 상권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랑 또 맞물렸어요.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돈이 도는 자리가 또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홍대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월세 임대료를 조금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살아남겠죠. 네. 뭐 이태원, 뭐 이제 뭐 저쪽 이제 관광지였던 데들, 명동이라던가 이런 데들은 괜찮을 거고, 또 이제 오피스 중심지였던 데들, 여의도라던가 이제 뭐 강남이라던가 역삼이라던가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어려웠던 자리들이 회식이 다시 살아나면서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상권이 살아나고 월세를 버텨내겠죠. 이런 자리들, 특수한 자리들 몇 개 빼고는 다 어렵지 않을까 봐요. 그럼 또 양극화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월세를 한번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한 바퀴 쭉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매매 시장까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투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쉐어하우스랑 에어비앤비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성공적으로 엑시트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게 한번 다시 뜰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죽었던 거거든요. 에어비앤비나 이제 쉐어하우스의 공식은 뭐냐면 월세가 많이 비싸질수록 더 사업 성공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지금 리오프닝까지 들어왔으니까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 예전에 호텔도 많이 부셨어요. 서울에 있는 거 호텔도 많이 부시고 다 오피스텔로 바꾸고 했는데 그러면 공급은 줄었고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사업들은 별로 내 돈 얼마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뭐 한 2, 3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래요? 거라서 보통 월세 대비 2배에서 3배를 벌어요. 뭐 쉐어스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아파트 월세 한 150짜리를 구했다 그러면은 매출이 한 300 나오거든요. 대신에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단기 임대로 갈수록 점점 짧아질수록 수익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 쉐어스는 6개월짜리인데 에어비앤비는 하루짜리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합법으로 받을 물건이 너무 적어요. 우선 오피스텔에서 하는 에어비앤비는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합법받기는 너무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제 좀 다세대 주택을 많이 하죠. 상가주택이라던가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홍대에서 보면은 그 연남동 거리 뒤쪽으로 경성고인가요? 거기 쪽에 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은 약간 그 하락의 시간이 상당히 좀 남은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기회를 놓쳤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 순간에 현금채굴, 원화채굴 열심히 해서 그 오는 1, 2년 후에 그런 순간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꽉 깨물고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와신 상담이라고. 지금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내가 잘 버티자. 꾹 참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주식만 너무 보지 말고 다양한 좀 학문들, 교양도 좀 쌓고 내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이럴 때 좀 쉰다 생각하고 여행도 좀 미리 다녀오고 하면서 좀 리프레시 하는 게 훨씬 낫다라 그래요. 정신과 상담이 이야기도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한번 내가 좀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우리 이미 벌써 대세 상승장이나 대세 하락기 다 겪어봤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시그널 알 거 아니에요. 왔다. 이제 그때 투자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 소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되게 주식 투자를 갖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하는데 재테크를 되게 인문학적인 소양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그 비유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양이 풍부하셔서 알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이게 아마 좀 공감 가는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라던가 열어보면은 너무 자기만의 언어를 써서 표현하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더 명확한 표현이니까 전문가들은 그런 단어를 쓰지만 대중적으로는 그 표현들이 이해가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많죠.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배경 지식으로 맞춰서 이해를 해보면은 이해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네. 소장님 앞으로도 좋은 책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은 손 뗐어요. 소장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항상 기회가 또 오고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악재가 나오니까 너무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그 주식 생존의 법칙 이번에 나온 신간인데요. 이것의 저자이신 전인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